안녕하세요. 문화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마가렛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입니다. 마가렛 애트우드에 관한 내용은 눈먼 암살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985년에 발표된 시녀 이야기는 작가 마가렛 애트우드의 명성을 드높인 작품입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 때문에 디스토피아 소설인 동시에 페미니즘 소설로 분류되고 있는 작품이죠. 가상의 국가, 가상의 사회체제를 그리고는 있지만 현실의 세계가 오버랩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오페라, 드라마 등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후속작인 증언들이 지난 2019년에 북커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작품은 따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오브 프레드란 이름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프레드란 이름의 사령관에게 소속된 시녀죠. 프레드의 공식적인 아내는 세레나 조이라는 여자입니다. 오브 프레드와 같은 처지로 글렌 사령관의 시녀인 오브 글렌도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 오브 프레드의 옛 친구 모이라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세워진 길리아드라는 곳은 여성들을 계급화하는데 부인과 시녀, 하녀, 아주머니 등이 그것입니다. 부인이라 함은 길리아드의 최고위층 남성들을 지칭하는 사령관의 공식적, 법적인 아내고 시녀들은 사령관들의 아이를 낳도록 그들에게 배정된 여성들이죠. 하녀들은 사령관들의 집에 기거하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여성들을 의미하며 아주머니들은 시녀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을 맡고 있는 나이 많은 여성들이죠. 길리아드가 이런 체제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극단적인 환경 파괴로 인해 자연적인 출산율이 급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출산을 담당하는 시녀들의 경우 자신들의 본명도 잃은 채로 소속된 사령관의 이름을 딱 불리게 되는데 소설의 주인공은 프레드란 이름의 사령관에게 소속되어 있어 오브 프레드라 불립니다. 오브 프레드를 비롯한 시녀들은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다니며 외출을 할 때는 하얀 가리개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고 남자들과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죠. 아이를 출산하는 능력을 상실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비여성이라고 불리며 콜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죽을 만큼 힘든 중노동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곳곳에 눈이라는 이름의 감시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는데 그 정도로 길리아드는 극심한 통제 사회였죠. 시녀들은 어쩌다 한 번씩 저택 밖에서 산책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그나마도 서로 친분이 없는 사람들끼리 2인 1조로 구성되어 서로 감시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글렌이라는 사령관에게 소속되어 오브글렌이라 불리는 여성이 오브프레드의 동행이었고 그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주의하며 산책을 하죠. 그들은 길리아드의 외곽에 세워진 장벽까지 다녀오는데 장벽에는 을에 길리아드의 규칙을 어겨 사형을 당한 자들의 시신이 매달려 있곤 했습니다. 오브글렌과 헤어진 오브프레드는 저택으로 돌아오는데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가면서 자기가 오기 전 전임자, 즉 이전 오브프레드가 누구였을지 궁금한 마음이 들죠. 사실 오브프레드는 길리아드에 들어오기 전에 루크란 남자와 살았었고 그 사이에서 자식도 있었지만 이곳에 들어오면서 루크는 실종되었고 아이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는데 정기검진은 시녀들의 몸 상태를 체크해 사령관의 아이를 갖는데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었죠. 오브프레드를 진료하던 의사는 임신이 급하다면 자신이 은밀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암시하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녀의 사령관 프레드의 부인은 세레나 조이라는 나이 많은 여성이었는데 부인들은 남편인 사령관이 시녀들과 성관계를 할 때 같이 들어가 참관을 해야만 했죠. 그때는 마치 시녀들이 부인들에게 자국만을 빌려주는 듯이 부인의 몸 아래에 위치해야 하는 자세를 유지해야만 하는 기이한 규칙이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교감도 없이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행위만이 있는 그런 잠자리는 세 사람 모두에게 곤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령관 프레드는 자신의 운전기사 닉을 시켜 밤에 몰래 오브 프레드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사령관과 시녀가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아한 일이었지만 오브 프레드는 프레드의 방으로 가죠. 프레드는 그녀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진 않은 채 단지 아무 말 없이 같이 보드게임을 할 뿐이었고 그날 이후에 오브 프레드는 자주 사령관의 방에 불려갑니다. 오브 프레드는 이런 삶을 살면서 때때로 루크와 아이를 떠올리기도 하고 길리아드에 들어오기 전 친구였던 모이라라는 여자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브 프레드는 개성 강한 모이라, 길리아드 체제의 반발에 탈주에 성공한 그녀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했던 것이죠. 사령관 부인 세레나 조이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오브프레드에게 전에 없이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던 어느 날, 프레드가 오브프레드를 데리고 몰래 이세벨의 집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세벨의 집은 길리아드가 생기기 전에 있던 유흥클럽 같은 곳이었고, 오브프레드는 그곳에서 성매매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녀는 거기서 길리아드에서 탈출한 줄 알았던 옛 친구 모이라와 만나게 되는데, 모이라는 결국 탈출에 실패해 붙잡혀와서 이곳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모이라를 마음속에 무상처럼 여기던 오브프레드는 충격을 받고 돌아오죠. 그 후에 오브프레드는 세레나 조이의 주선으로 예전부터 서로 은근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령관의 운전기사인 닉과 미래를 즐기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녀들은 구제라는 행사에 참여해야만 했는데, 구제는 규칙을 어긴 자들을 공개 처형하는 행사였습니다. 잔혹한 구제 행사가 끝나고 며칠 후에 오브프레드는 산책을 나가는데 오브글렌이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있던 오브글렌은 구제 행사 이후에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고, 새로운 시녀가 오브글렌으로 배정되어 온 것이죠. 사실 이전에 있던 오브글렌은 길리아드에 반발한 지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오브프레드 역시도 사령관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온 것이 세레나 조에 의해 발각되어 규칙을 어긴 죄로 체포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여성의 신체적 기능을 사회적 의무로 부여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가상국가 길리어드는 극심한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악할 만한 사회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남성인 사령관들에게 가임기 여성인 시녀들을 배당하고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나 결과는 반인륜적이죠. 시녀들이 낳은 아이는 사령관 부인의 자녀로 입적되고, 시녀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떠나야만 했고, 그나마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콜로니로 쫓겨나게 됩니다. 작가 마가렛 애트우드가 이런 설정을 한 것은 다분히 현실 풍자적이며, 그녀가 풍자하고자 했던 현실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신체적 기능을 여성의 사회적 위치로 고정시킨 체제였죠.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이고 기능인데, 이를 극대화하여 여성의 유일한 사회적 역할로 보는 시각을 비판한 겁니다. 우리는 다리 둘 달린 자궁에 불과하다. 성스러운 그릇이자 걸어다니는 성배다. 이런 문장을 통해 작가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여성의 유일한 역할로 보거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의 사회가 이 소설의 길리아드처럼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법적, 제도적 의무로 부과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나 분위기가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강요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것이죠. 아기를 갖게 해줘요. 안 그러면 나는 죽어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시녀들의 울부짖음은 단순히 소설 속 내용이 아닐 수도 있음을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녀들의 유니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길리어드의 시녀들은 규정에 따라서 온통 빨간색 복장을 해야만 하고, 외출 시에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하얀 머리 수건을 둘러야만 했죠.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유니폼을 입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되게 해서 눈에 띄게 만들고, 그들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그렇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소설에서 시녀들 역시 온통 유니폼을 입게 만들므로써 마찬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작가가 특별히 빨간색을 채택한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주인공인 오브프레드는 자신을 비롯한 시녀들의 복장을 설명하면서 빨간색이 피의 색이란 점을 밝히고 있죠. 얼굴을 감싼 가리개를 제외하면 옷은 전부 붉은색이다. 피의 색, 우리를 정의하는 색이다. 피는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피가 육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음을 의미하고, 피가 육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작가가 시녀들의 유니폼을 피의 색깔인 빨간색으로 선정한 것은 그녀들의 앞에는 단 두 가지의 선택지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출산을 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가렛 애트우드가 이 작품을 얼마나 치밀하게 구상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길리어드가 무너지고 난 후 한참 시간이 지난 2195년을 배경으로 한
길리어드에 대한 학술 연구의 장면이죠. 시녀 이야기의 역사적 주해라는 제목의 이 챕터에서는 길리어드 연구의 권위자인 파익소토 박사가 길리어드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점은 왜 작가는 굳이 이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이전까지 생생하게 묘사해온 길리어드의 이야기를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로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었죠. 이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익소토 박사의 발표 중간중간 연사와 청중이 보여주는 웃음과 폭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오브프레드와 그녀 주변의 다른 시녀들의 참혹한 삶에 대해서 읽어온 독자들의 입장에서 길리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폭소를 터뜨리는 이들의 모습이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 마가렛 애트우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현재의 아픔이 시간이 흘러 과거의 사건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공감받기 어려운 것인지 강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길리어드에 살았던 당사자들은 정말 아픈 삶을 살았지만 머나먼 후대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듣고 있는 것이죠. 파이소토 박사는 오브프레드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강연의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해 볼 만한 문장입니다. 모든 사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과거는 위대한 암흑이요 메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목소리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은 그들이 온 세상의 어둠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시녀 이야기, 오브프레드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과거 사건화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 주변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라고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의 어둠에 흡수되고 위대한 암흑에 묻혀버리기 전에 말이죠. 여기까지 시녀 이야기 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